20대 여성 박진주가 한국인 남편과 출산한 아이가 흑인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상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진주는 29이 되던 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4년을 연애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다.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기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박진주의 손을 꼭 잡았고 진주는 그 손의 따뜻함을 믿고 싶었다. 결혼식은 단출하게 치러졌고 신혼 살림도 조용히 시작되었다. 남편은 자상했다. 박진주는 입덧에 고통스러워하며 밤마다 침대에 몸을 말아 웅크렸고 남편은 그 곁에서 말없이 등을 쓸어주곤 했다. 이따금 짜증이 올라와 날선 말을 내뱉어도 그는 화내지 않았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출산 당일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진주는 홀로 병원에 입원해 분만을 준비했다. 새벽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진통은 잔인하리만큼 강하게 밀려왔고 몇 시간 뒤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는 순간 박진주는 그 작은 존재를 본 순간 확신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피부가 너무나도 짙었다. 이건 단순히 조명 탓도 신생아 특유의 착색도 아니었다. 이건 분명히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작은 아이가 꿈틀거리며 팔을 흔드는 모습이 박진주에겐 심판처럼 느껴졌다. 설마 그날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연애 3년 차 무렵 남편과 크게 다툰 날이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던 그녀는 친구와 술을 마시러 나갔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예의 바르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다. 밤이 깊어졌고 감정은 술 기운과 함께 흐려졌고 결국 모텔방까지 함께 들어갔다. 그는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다. 그날 이후 박진주는 자신을 혐오했고 기억을 지워내려 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였다. 다신 마주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렇게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이는 기억하지 않았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주는 몇 날 며칠을 병실에 틀어박혀 아이를 쳐다보았다. 사랑스럽고 작고 따뜻한 아이. 하지만 그 존재는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릴 위험이었다. 남편은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사진 좀 보여줘. 애기 잘 있지? 진주는 핑계를 댔다. 아직 정리도 안 됐어. 좀 더 안정되면 보내줄게. 의사에게 묻기도 했다. 피부가 이렇게 진한 경우도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혼혈이세요? 진주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아니요, 남편도 저도 순수한 한국인인데요. 간호사는 아이 사진을 찍으려다 말았다. 산모님 기념으로 괜찮아요. 가족끼리 조용히 찍을게요. 진주는 밤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반복했다. 신생아 피부색 변화, 피부 색소 유전, 혼혈 아닌데 검게 태어난 아이였던 것도 자신의 현실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실은 절대 드러나선 안 된다. 아이의 얼굴을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어디서 왔든 넌 내 아기야. 남편은 돌아왔다. 출산 후 약속된 출장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박진주는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손끝이 떨렸다. 온몸이 굳는 듯했고 아이를 안은 팔도 힘이 풀릴 것 같았다.
진주야 많이 고생했지. 그는 지친 눈빛으로 웃었다. 박진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겨주었다. 그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아이를 내려다봤고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다. 처음엔 감탄처럼 보였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박진주는 놓치지 않았다. 피부가 좀 진하네. 응. 의사 말로는 신생아 중엔 색소가 진하게 태어났다. 나중에 옅어지는 경우도 있대. 박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미리 준비한 거짓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다. 진짜 기특하네. 그 말에 박진주는 간신히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남편의 시선이 계속 자신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숙한 데서부터 파고드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찍은 사진을 주변에 보내지 않았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모습도 사라졌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열다 말고 화면을 꺼버리는 모습도 몇 번 보였다. 왜 사진 안 보내? 진주가 물었다.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다. 아직 얼굴이 덜 잡힌 것 같아서 좀 더 잘하면. 그 말은 얼핏 자연스럽지만 박진주는 직감했다. 그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검색을 시작했다. 진주는 어느 날 밤 남편의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아시아인 부부 흑인 아이 유전병 피부 착색 피부 색소 돌연변이 가능성. 검색어는 조용하고도 분명했다. 그는 말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의심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박진주에게 물었다. 우리 혈액형 뭐였지? 왜? 그냥. 아이 혈액형이 O형이라던데 신기해서. 난 O형이고 당신은 B형이지 않았어? 응. 그럼 O형도 나올 수 있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진주는 손이 식었다. 심장은 느릿하게, 그러나 무섭게 고동쳤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건 부드러운 신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 박진주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어떤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건 우체국에서 도착한 봉투였고 겉면엔 영문으로 된 로고가 찍혀 있었다. 박진주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유전자 검사 키트였다. 아기와 부모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간이 테스트.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주저앉았고 손에 든 종이가 떨려 흔들렸다. 남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심은 선 것이었다. 그날 밤 박진주는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마주 앉았다. 오늘 좀 늦게 들어왔네. 응. 일하다가 잠깐 들렀어. 남편은 아이를 받아 안고 조용히 말했다. 진주야,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돼? 응. 요즘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해. 어떤 생각? 그냥 아기가 혹시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말은 조용했지만 뇌진탕처럼 박진주의 귀를 때렸다. 숨이 턱 막혔고 시선이 흐려졌다. 미안. 내가 이상한 거 알지? 나도 그런 생각 드는 내가 싫어. 근데 요즘 계속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애가 너무 나랑 안 닮았어. 내가 진짜 나쁜 생각을 하는 거면 그냥 이걸로 끝내고 싶어. 그는 조용히 종이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였다. 박진주는 몸을 떨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심장은 귀 밑에서 뛰는 듯 울렸다.
열어봐도 될까? 남편은 아주 조용히 물었다. 박진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었고 또는 다시 덮을 수도 있었다. 입을 열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거짓으로 꿰맬 것인가. 그 선택이 눈앞에 있었다. 남편의 손끝이 봉투를 잡고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을 때 박진주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닌 머리에서부터 식어가는 감각이 들었다. 그 순간이 오지 않길 바랐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다. 서류 봉투 안에는 얇은 종이 2장이 있었다. 첫 장엔 검사의 진행 절차가, 두 번째 장엔 결과 수치와 결론이 쓰여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꺼내 들었다. 방 안엔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서류가 흔들리는 종이 소리만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종이를 들고 박진주를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진주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불일치래. 우리 둘의 유전자가 아이랑 완전히 달라. 박진주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하지 못했다.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손에 든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말해봐. 지금이라도. 박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이 말라붙어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게 실수였어. 실수. 남편의 눈이 번쩍였다. 실수로 애가 생겨. 실수로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아. 그게 실수야, 진짜.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노, 배신,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발했다. 언제야? 언제였어? 당신이랑 싸우고 한참 연락 안 하던 때 그때. 도대체 누구야? 이름은 알아? 그 남자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알아? 박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어. 다시는 못 봤고 기억도 잘 안 나.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헛웃음을 지었다. 기억도 안 나는 남자랑 그 남자랑 아이까지 낳고 나는 그걸 모르고 매일같이 웃고 사진 찍고. 그는 아이가 자고 있는 침실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박진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진주야,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었어? 박진주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남은 건 오직 후회뿐이었다. 당신한텐 말 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아이를 잃을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안고 살려고 했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박진주를 볼 수 없는 듯 시선을 외면했다. 난 널 믿었어. 진주야,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믿었어. 근데 이건 너무했어. 그 말은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곁에 가지 않았다. 박진주는 이불을 꼭 쥐고 흐느끼는 아이를 안으러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그녀의 체온에 안겨 조용히 울음을 그쳤다. 남편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무의미한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집을 나섰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당장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박진주는 말리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남편은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그가 사라진 집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이의 숨소리만이 흐느끼는 박진주의 귓가에 맴돌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박진주는 아이를 안은 채로 현관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 시간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떠난 지 벌써 열흘이 지났고 시댁이나 친구들은 아무에게도 소식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2번, 3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누구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주 맞나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 목소리는 기억 저편에서 들려오던 그날 밤 이후 잊혀졌다고 믿었던 낯선 억양과 함께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남자였다. 그날 밤 모텔에서 단 한 번 만났던 그 남자. 그리고 아이의 생부. 그는 벗겨진 운동화를 가지런히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나 한국 다시 왔어요. 그때 연락처 없었지만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당신 얼굴 봤다고 했어요. 사진 본 적 있어서 알아봤대요. 박진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와 마주 앉았다. 이 아이 내 아이죠? 그 물음에 박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 아이예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손에 든 봉투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건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작은 목걸이. 우리 집안 문양이에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는 말끝마다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낮았다. 박진주는 그제야 물었다. 왜 온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찾아서 뭐 하려는 건데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냥 미안해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도 좀 알아요. 박진주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 남편 병원에서 뭔가 알아보더라고요. 검사도 했대요. 친구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혼자라는 것도. 그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주변에서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 남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동정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한테 책임 묻는 건 나예요. 내가 그날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당신도 아팠고 나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죄 없잖아요.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박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그에게 안겼다. 그의 팔 안에서 아이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이 아이, 당신이 키우는 게 맞아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박진주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남편은 떠났고 아이는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재결합도 양육권도 돈도. 그는 단지 인간으로서 책임을 지려 했고 자신이 잊으려 했던 과거를 인정하려고 왔을 뿐이었다. 오히려 그녀보다 더 단단하게 보였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주야.
나 내일 집으로 갈 거야. 박진주는 숨을 들이켰다. 알겠어.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을 열고 들어온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진주야, 나 다 봤어. 그 사람 너희 집 앞에 서 있는 거 봤어. 며칠 전이었어. 박진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여기 다시 온 건 사실 그게 궁금해서였어. 너한테 솔직히 묻고 싶었어.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거야? 박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났어. 하지만 나한텐 당신이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그 사람은 아이의 아빠일 뿐, 내 남자는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 자신도 무너졌고, 너에 대한 신뢰도. 그 말은 이별의 선언 같았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박진주에게 다가와 말했다. 근데 그 아이는 잘 자라야 해. 우리 문제랑은 별개로 난 그 아이가 불행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박진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박진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엄마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꼭 너한텐 떳떳하게 살게 해줄게.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모든 게 어지럽게 흘렀지만 단 하나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다. 박진주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조용한 거실,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두 남자. 한쪽엔 남편, 다른 쪽엔 쿵부롤로. 서로 말없이 앉아 있고 그녀는 그 사이에 앉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말이 적었고 아이를 멀리하지 않았지만 안지도 않았다. 박진주 역시 애써 웃거나 붙잡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조정 상태의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진주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박진주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많이 틀어졌고 나는 너를 다시 이전처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문장이기도 했다. 그 아이 내가 끝까지 아빠 역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은 자신이 없어. 박진주는 그 말에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내 감정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현관 앞에서 멈춰선 그는 박진주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갈 거야? 박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사람은 여기 없을 거야. 그날 잠깐 들렀을 뿐이야. 이제 떠났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다. 그가 닫은 문은 모든 것을 끝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박진주는 쿵부롤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 쿵부롤로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고 아이는 돌을 맞이했다.
친구들과 가족들, 몇몇 지인들은 아이의 피부색이 왜 그렇게 진한지에 대해 물었지만 박진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빠 쪽 외가 유전이에요.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을 느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이기로 했다.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니고 보육센터에 등록하고 혼자서 밤마다 육아책을 읽으며 잠을 줄였다.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웠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매일 떠올리면서도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남편에게 보냈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분명 잘못했고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하지만 지금 나는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 중이야. 당신이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슬프지만 한때 나를 사랑해줬던 당신에게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 고마웠어. 진심으로. 그 편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제 박진주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진주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 크고 있네. 내 아빠들은 너를 직접 키우진 않았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널 사랑해.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았고 박진주는 그 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 묶이지 않아도 되고 사랑이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진실을 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